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한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이었죠. 화려한 날들 43회 이후의 스토리는 그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박진석과 고성이의 방, 탁자 위, 병원 봉투 하나가 아주 무심하게 놓여 있습니다. 고성이에게 그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성이는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펼친 순간 숨이 막히듯 손이 굳습니다. 지은호, 고성이, 친자일치. 세상이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고성이의 눈동자만 빠르게 흔들립니다. 누가 이걸?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입니다. 고성이는 이 결과지를 박진석이 일부러 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박진석은 의심하면 바로 들이받는 사람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얄밉게 사람을 관찰하며 함정을 놓는 타입이라고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고성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얼굴은 단 하나입니다. 박성재. 최근 성재는 변했습니다. 예의는 남았는데 온기가 사라졌고 말은 공손한데 더 이상 고성이에게 속지 않겠다는 눈빛이 되었죠. 고성이는 그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가장 싫어했던 종류의 눈. 정중한 결별의 눈입니다. 고성이는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박진석이 이 서류를 절대 보면 안 된다는 단순함으로 깊숙이 숨겨둡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 종이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듯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거실로 나갑니다. 여보, 차 한 잔 드릴까요? 그 순간 박진석은 고성이가 그 서류를 숨겼다는 걸 알아챕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그저 고성이의 손끝, 호흡, 말의 속도, 시선의 방향을 천천히 읽습니다. 지금 박진석이 휘두르고 있는 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고성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움직이는 순간의 실수를 증거로 쌓아둡니다. 그날 고성이는 불안이 너무 커져서 결국 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다정한 척하지만 목소리 밑바닥은 의심과 경고로 가득합니다. 성재야, 요즘 아버지 방에 자주 들어가니? 성재는 잠깐의 침묵 끝에 낮게 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성이는 웃음으로 덮으려 하지만 얕은 웃음입니다. 그냥 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 말에 성재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고성이 씨 쪽일 겁니다. 전화가 끊기자 고성이는 확신합니다. 그래, 성재가 뭔가를 했어. 그 확신은 고성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더 큰 행동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박진석에게는 가장 확실한 답안지가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노리는 건 단순히 이혼이 아닙니다. 그에게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깬 순간부터 고성이는 아내가 아니라 침입자가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곧바로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가 진짜 무서운 건 고성이가 가장 잘 아는 방식품이와 침묵으로 압박할 때입니다. 지금 너 다 알지? 같은 질문을 던지면 고성이는 방어할 시간부터 벌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스스로 흔들리도록 둡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동안 고성이가 어떤 거짓말을 더 싸는지, 어떤 사람에게 손을 뻗는지 그 동선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박진석은 일부러 더 무심해집니다. 평범한 질문만 합니다. 재단 일정은 어쩌고, 우진이 유학은 어쩌고, 컨디션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정면으로 찌르지 않고 숨기고 싶은 부위를 살짝 건드립니다. 고성이는 그걸 의심처럼 느끼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자신의 비밀 금고를 열어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보험들이 들어있어요.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과거. 그런데 그 금고 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파일 하나가 있죠. 표지에 적힌 이름. 한유백화점. 고성이는 그 파일을 꺼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윤지의 내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며칠 전 박진석은 집안의 작은 카메라들을 설했습니다. 고성이가 숨겨둔 비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진석은 드디어 봅니다. 금고 안쪽에 또 하나의 비밀 금고의 존재. 누구도 없는 틈을 골라 잠깐 멈추는 장면을. 박진석은 그 장면을 한 번 보고도 바로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금고를 통해 고성이가 무엇을 통제해 왔는지를 먼저 상상합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외출한 날 박진석은 조용히 금고를 엽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가 살아온 화려함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눌러 침묵시키는 자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꿇게 만드는 정황, 재단과 그룹 간의 돈의 흐름에 얽힌 흔적, 지은호 관련 파일, 청주 보육원 파일, 그리고 한유백화점 파일. 박진석의 표정은 그 순간부터 변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법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자식들이 더 다친다. 하지만 그냥 둘 수도 없다. 그러면 고성이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정리할 테니까. 박진석이 선택한 방식은 처벌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그는 고성이가 가장 사랑한 것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회수했습니다. 먼저 재단부터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늘 앉던 자리에 명패를 바꿨고 행사 리스트에서 고성이 이름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누구도 왜요? 라고 묻지 못하게 이유는 늘 업무 조정으로만 남겼습니다. 고성이는 업무가 끊긴 걸 알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회장님 뜻이랍니다. 단 4글자. 그 말이 고성이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옵니다. 그 다음은 집안의 권한이었습니다. 운전기사, 비서, 간병인, 심지어 장을 보러 오는 사람까지. 박진석은 앞으로는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고성이의 손발을 끊습니다. 고성이는 화를 내지만 그 화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누구도 고성이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은 이미지였습니다. 박진석은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움직입니다. 고성이가 만들었던 인맥의 고리를 박진석이 더 단단한 고리로 덮어버립니다. 고성이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자신이 오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화려한 무대가 사실은 박진석의 허락 위에 있었다는 걸요. 박진석이 고성이의 조명을 끄기 시작하자 고성이는 처음으로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이쯤에서 드라마의 공기는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고성이의 몰락만으로도 충분히 강한데 이지혁에게 갑자기 심장 변수가 나타났어요. 의사는 이지혁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제라도 멈출 수 있고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뿐이라고. 그 말을 듣고도 지혁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원에게도. 그는 무너질수록 더 평소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가 같이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지혁이 제일 먼저 하는 건 호소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자기 인생이 멈추더라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혁은 AP그룹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심장, 이식, 대표직 사퇴? 회장은 묻습니다. 그럼 회사를 누가 잡을 거냐고. 지혁은 준비해온 이름을 꺼냅니다. 박성재. 성재에게는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지만 사실은 지혁의 유언 같은 정리입니다. 성재는 직감합니다. 지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성재는 지혁의 곁으로 들어옵니다. 회사 일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결정을 대신하고 책임을 함께 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재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싶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늘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혁은 성재에게 그늘이 아닌 무대를 내어줍니다. 이 과정이 박진석 집안의 독립서사와 정확히 겹치며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성재는 더 이상 회장 아들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지혁은 자기 병을 숨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매일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는 드라마처럼 크게 터지지 않고 아주 사소한 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길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면서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지혁은 순간 숨이 막혀 손잡이를 쥡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한 박자씩 엇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까봐 지혁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화면만 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지혁은 숨을 연기합니다. 두 번째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보고가 길어지고 목소리가 겹칠수록 지혁의 귀의 소리가 멀어집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둔탁해지며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지혁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손이 떨리면 들키니까요. 잠깐만 요라는 말 한마디면 멈출 수 있는데 지혁은 그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걱정과 눈물을 불러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다 갑자기 시야가 하얘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혁은 벽에 손을 짚고 잠깐 눈을 감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할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동시에 아무도 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지혁은 다시 걸음을 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지혁은 매일 자기 몸과 싸우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합니다. 그게 지혁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성재가 AP그룹에 들어온 뒤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다 말했습니다. 슈조이 그룹 회장 아들, 임시로 들어온 사람, 결국은 돌아갈 사람. 성재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결과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아니까요. 처음 며칠은 지혁이 결정하던 회의에 앉아보고만 봤습니다. 성재는 메모를 미친 듯이 합니다. 업무의 핵심이 무엇인지, 숫자보다 사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계약서 한 줄이 어떤 갈등을 부르는지. 그리고 성재는 한 가지를 빨리 알아챕니다. AP의 문제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흩어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성재는 가장 먼저 흩어진 것을 모읍니다. 팀별로 따로 움직이던 협상 라인을 하나로 정리하고 중복되는 보고서를 줄이고 결제가 멈추는 구간을 정확히 찍어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발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성재는 웃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좋습니까? 그리고 첫 성과는 의외로 빠르게 터집니다. AP가 놓칠 뻔한 큰 파트너 계약이 있었는데 내부 소통 문제로 협상이 꼬여가던 순간 성재가 직접 나서서 조건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맞춥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성재는 직감으로 읽어냅니다. 계약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성재를 대표의 오른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성재를 봅니다. 성재는 그 눈빛을 알아챕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이제 너에게 맡길 수 있다는 눈빛. 성재는 그 눈빛을 받아듭니다. 이제 성재는 도망자가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박성재의 친모 윤지혜는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어린아들도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여자로만 전해졌습니다. 박진석도 그 말을 믿고 살았고 박진석의 어머니는 그 말을 가문을 지키는 명분으로 써왔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다른 방향입니다. 윤지혜는 과거 한유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브랜드 MD 유통 라인을 꿰고 있던 실무형 인재였어요. 그녀는 가문에 들어온 며느리로 평가받기 전에 이미 일로 증명되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시어머니인 박진석 어머니 눈에 버릇없고 못마땅한 며느리로 보였다는 거죠. 며느리가 능력으로 존재감을 가지면 가문은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타는 한유백화점 내부에서 터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 납품 계약이 갑자기 엎어지고 계약서 일부가 조작된 정황이 나옵니다. 사실 박진석 어머니가 보낸 사람의 지시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윤지혜가 무리한 추진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내부에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해요. 윤지혜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집에서도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진석은 그때 사업 확장으로 정신이 없었고 박진석 어머니는 며느리 정리를 결심했죠. 그때 아들인 성재가 아주 어렸지만 윤지혜는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인 박진석도 주변 사람들도 윤지혜는 바람나서 어린 아들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것이고 떠나야만 살 수 있었던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우연히도 고성이가 이용합니다. 고성이는 박진석과 결혼한 뒤 가장 먼저 박진석 어머니 편에 섭니다. 어머님, 제가 집안 정리해드릴게요. 그 정리에는 윤지혜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죠. 한유백화점 파일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윤지혜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조작 사건의 원본 문서,
그리고 당시 백화점 협력사와 연결된 검은 돈 흐름. 고성희는 그걸 쥐고 윤지혜에게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박진석 앞에 나타나면 당신은 도망간 여자가 아니라 횡령범이야. 그럼 당신 아들 성재가 어떻게 되겠어? 윤지혜는 시어머니와 고성희의 협박으로 조용히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성재와 이별한 이수빈은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패션 인플루언서 일을 더 크게 벌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노출과 이미지가 아니라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빈에게 필요한 건 감각을 구조로 바꿔줄 어른입니다. 그때 패션업계에서 윤지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윤지혜는 눈에 띄는 화려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차분하고 말이 적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흐름으로 말합니다. 수빈은 그 태도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둘은 일로 먼저 가까워집니다. 현장에서 같이 뛰고 계약서를 같이 보고 유통과 기획을 같이 맞추면서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빈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름을 떠올립니다. 예전에 우연히 들었던 대리점 사장의 통화, 어렴풋한 기억. 그 이름이 바로 윤지혜였던 것 같다는 기억. 수빈은 성급하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윤지혜를 더 잘 관찰합니다. 윤지혜가 가진 습관, 말끝의 떨림, 특정 회사 이름이 나오면 잠깐 굳는 표정.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박진석 회장의 슈조이 그룹이나 가온재단 행사 관련 네트워크가 언급되는 자리, 수빈이 무심하게 말합니다. 예전에 박성재라는 사람과 인연이 있었고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게 조금 복잡하다고요. 그때 윤지혜의 손이 딱 한 번 멈춥니다. 컵을 내려놓는 1초가 너무 선명해서 수빈은 놓치지 않습니다. 수빈은 그 1초를 쥐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고 도망치게 만들지 않고 윤지혜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지혜가 조용히 꺼냅니다. 그 이름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수빈은 그 순간 비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연결은 성재에게 폭탄처럼 던져지지 않습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단 하나만 전달합니다. 윤지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재 이름에 반응했다는 사실. 그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성재는 이제 고성희가 정리한 것이 어디까지였는지 그 깊이를 상상하게 되니까요. 영란은 집을 나와 자기 인생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무너뜨리려는 복수라기보다 엄마 안에서만 살던 자기 삶을 밖으로 꺼내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터집니다. 3개월 안에 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이거 실화 아니야? 저 집 재벌가 이야기 같은데? 영란은 웹툰 작가로서 또다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이 시작됩니다. 고성희는 영란을 막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하지만 실은 통제죠. 그림을 그리지 말라. 그만하라. 누구 좋으라고 그러냐. 내가 뭘 아냐. 그런데 이번엔 고성희만이 아닙니다. 박진석 쪽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가족사가 대중의 콘텐츠가 되고 그룹까지 영향이 미칠 조짐이 보이니까요. 영라의 웹툰이 뜨자 댓글이 먼저 폭발합니다. 독자들은 재미로 보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추리가 됩니다. 이거 재벌가 실화 아니냐? 엄마가 너무 현실적인 실제 모델 있다. 딸을 통제하는 방식이 진짜 무섭다. 근데 작가 본인이 딸인 거면 지금 괜찮은 거 맞아? 처음엔 영라도 댓글을 보며 웃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게 신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댓글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재미보다 사실에 집착합니다. 이 집 어디냐? 작가 신상 털리면 끝이겠다. 엄마 현실에서 저러면 딸은 숨도 못 쉰다. 근데 아빠는 뭐함? 공범이지. 그 말들이 영라를 때립니다. 내가 살려고 꺼낸 이야기가 또 다른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그리고 여론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을 건드립니다. 협업 제안이 들어오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행사 초청이 슬쩍 취소되고 주변에서 괜히 건드리면 피곤해진다는 분위기가 번집니다. 영란은 그제야 압박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엄마의 통제도 무섭지만 세상의 시선은 더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면서도 동시에 소비합니다. 영라의 상처를 걱정하면서도 더 깊이 파고들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란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걸 그만둘 건가? 아니면 이 시선을 견디면서도 내 삶을 지킬 건가? 바로 그때 성재가 영라 곁에 서고 지환이 말없이 뒤를 지키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영라가 싸우는 건 엄마 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와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기 삶이니까요. 성재는 영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대신 혼자 싸우지 말라고. 이지환은 영라 곁을 지킵니다. 과하게 앞서지 않고 영라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고 다만 영라가 무너지지 않게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히려 지금 영라에게 필요한 건 사랑보다 존중이니까요. 박진석은 우진의 간이식, 자퇴, 숨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진석이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숨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통제니까요. 어느 날 한우진이 박진석 회장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간이식을 받아 회복 중이고 지은호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고 동생에게 간을 받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학교는 자퇴했고 집과 회사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리고 엄마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요. 박진석은 묻습니다. 정말 독립할 수 있겠냐고. 우진은 말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때문에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에게 계획을 세워줍니다. 치료, 생활, 공부, 일. 우진이 엄마 고성이 없이도 설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진은 해외로 떠납니다.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박진석은 지은호도 만납니다. 지은호를 통해 자신이 고성이에게 속았다는 걸 증거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고성이에 대한 복수심을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 인생을 부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순 제 인생을 제가 다시 세우러 온 겁니다. 그 말이 박진석을 흔듭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던 내 집안이 사실은 고성이의 화려한 무대였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 바라던 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전기 공사를 나갔다가 현장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는 이상철의 의식과 뇌를 멈췄지만 심장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결국 이상철의 뇌사 판정 선언합니다. 김다정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이지환은 말이 없습니다. 이수빈은 울면서도 현실을 거부합니다. 지역은 그때까지도 자기 병을 숨긴 채 버텼습니다. 뒤이어 의료진으로부터 이상철이 과거에 사후장기 기증 희망 등록 서약을 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다정은 처음엔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왜 혼자 결정했냐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정은 깨닫습니다. 상철이라는 사람이 평생 그랬다는 걸요. 말없이 버티고 말없이 책임지고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혼자 더 무거운 걸 들던 사람. 상철은 오랫동안 지역에게 미안했습니다.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무너졌던 그날 이후 상철은 말이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안함을 말 대신 버팀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혼자 더 들고 혼자 더 참는 방식? 오래전 이상철이 장기기증 서약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철은 직장에서 동료 직원의 큰 사고를 목격합니다. 동료의 가족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의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동료 직원의 장기 기증 사전 서약으로 누군가는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말이 상철을 자극했습니다. 상철은 결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남길 수 있다면 나와 가족도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상철은 조용히 서약했었습니다. 상철답게 아무 말 없이요. 그날 밤 김다정은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씩 들어와 위로하고 나가도 다정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건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남편의 습관이었습니다. 상철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않았고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잘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아침밥을 챙겨주고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아이들 방불이 꺼졌는지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말 대신 행동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다정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왜 마지막까지도 혼자 결정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더 아픕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늘 혼자 더 들던 사람이었지. 다정은 남편의 장기 기증 서약서를 떠올립니다. 그게 선행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이라서였을 거라고. 다정은 그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가족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요. 다정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참 못됐다.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러다 끝내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울음 뒤에 다정은 아주 작은 결심을 합니다. 당신 뜻대로 해줄게. 당신이 지키려던 걸 내가 지킬게. 다정은 그 결심을 품고 다시 병실앞 문을 바라봅니다. 그 문 너머에서 이상철과 가족들의 시간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결국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뜻이 분명한 거겠지. 우리가 아버지답게 보내주자. 그건 찬성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따뜻한 사람을 보내기 싫지만 그 따뜻함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가족은 상철의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역이 병원 복도에서 쓰러집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못 쉽니다. 가족은 그제야 지역의 병을 알게 됩니다. 지역이 혼자 버텨왔다는 걸,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걸. 이상철과 이지역은 부자관계라서 장기 이식 적합할 확률은 높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뇌사판정위원회, 검사, 매칭 시간이 관건입니다. 긴급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이지역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첫 번째 감정은 살아있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데 그 뛰는 감각이 너무 무겁습니다. 며칠 뒤 담당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가족이 동의한 범위에서 기증자 정보를 알려드리겠다고요. 기증자는 아버지 이상철이라고. 그 순간 지역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대답이 되어버리니까요. 지역은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미안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왜? 김다정이 지역 손을 꽉 잡습니다. 너 살리려고 아버지는 평생 너 살리려고 살았어. 지역은 그제야 오해가 풀립니다. 말로 풀지 못한 오해가 심장으로 풀립니다. 지역은 오열합니다.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그날 이상철은 아들 이지역을 살렸을 뿐 아니라 절망 속에 있던 여러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켰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마주 앉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은 둘이 이야기하자고. 박진석은 처음부터 유전자 결과지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건 고성희가 숨겼으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우진의 자퇴, 병원 기록, 금고의 자료를 차례로 꺼냅니다. 고성희가 방어할 틈 없이 순서대로요. 고성희는 끝까지 엄마라는 말을 방패로 씁니다. 자식 살리려고 그랬다. 나는 힘들었다. 당신도 알면서도 덮어준 게 있지 않냐?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서류로 죽인 적은 없다. 그리고 박진석이 딱 한 번만 말합니다. 내 금고를 봤다. 윤지혜까지. 고성희의 눈빛이 잠깐 바뀝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사과가 아니라 공격으로 갑니다. 제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정리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회장님이 누리는 그 안정, 그 체면, 그 관계 제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고성희다운 변명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되 죄를 능력으로 포장하는 말. 자기 잘못을 후회하지 않되 자기 화려함만 증명하려는 말. 박진석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집니다. 결정만 남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회사 자금 횡령 문제는 자식들 때문에 법적으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박진석은 고성희가 누려온 무대를 회수합니다. 재단, 행사, 인맥, 지방 권한, 대외 이미지. 고성희가 살아온 화려함의 조명을 하나씩 꺼버립니다. 고성희의 화려한 날들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가난에서 올라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를 연료로 삼아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 고성희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처럼 보이는 권력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원한 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고성이는 늘 빛났습니다. 한 번 웃으면 공기가 바뀌고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방향을 바꿨죠. 하지만 그 화려함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습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딸은 서리로 지울 수 있었고 아들과 또 다른 딸은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남편은 믿음을 이용해 통제할 수 있었고 세상은 돈과 이미지로 속일 수 있었던 여자. 그래서 고성이의 몰락은 법정의 선고보다 더 잔인합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믿던 화려함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고성이는 끝까지 말합니다. 나는 엄마였어. 나는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때 가장 화려했던 사람 고성이는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게 매장되었습니다. 고성이가 빈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비밀 금고의 남은 칸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돈도 서류도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우진과 한유라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들어있어요. 고성이는 그 사진을 보다가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표정으로 울어버립니다. 후회인지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가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박진석도 사실 패배자입니다. 아내를 잃고 집안을 잃고 자신의 선택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려다가 너희를 다치게 했다. 성재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잘 못 믿은 겁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책임을 정리하마. 박진석은 회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완전 은퇴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게 두는 겁니다. 고성이가 좌지우지했던 가온재단은 권력이 아니라 속죄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어린이 환자 지원, 장기기증 문화 확산 같은 의미 있는 일로요. 지은호에게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는 날입니다. 정순이와 지강호가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은우는 AP그룹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며 가족의 삶도 자신의 삶도 동시에 지켜냅니다. 또한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이지영 옆에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 화려한 날들은 회장 아들로 군림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날입니다. 지역이 비워놓은 자리를 지켜내고 영나의 독립을 보호하고 우진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성재는 드디어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만의 무대 위에 섭니다. 이수빈에게 화려한 날들은 남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는 날입니다.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감각을 브랜드로 만들고 일로 관계를 증명합니다. 성재와의 관계도 서서히 다시 좋은 방향을 향해 열어둡니다. 박영나에게 화려한 날들은 부모의 통제 밖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아내는 날입니다. 이지화는 영나를 옆에서 지키되 대신 결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동행이 영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한우진에게 화려한 날들은 엄마의 방식에서 벗어나 나 때문에 사는 인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는 해외로 떠납니다. 도망이 아니라 시작으로요. 그리고 이지혁에게 화려한 날들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이해한 날, 그리고 도망치지 않기로 한 날입니다. 지혁은 퇴원 후 집에 돌아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대답처럼 지혁은 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볼게요. 제대로요. 김다정은 식탁에 밥을 차립니다. 이지환과 이수빈이 함께 앉습니다. 이 집은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도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가족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를 이기고 얻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이렇게 결말에 이릅니다. 이러한 결말 예측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 전개 예측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빨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